전 세계가 주목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그런데 사람들은 경기장보다 밀라노 한복판의 한 저택 앞에 줄을 섰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 대한체육회가 운영한 코리아하우스였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도 표는 빠르게 동났고 대형 화면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는 단체 응원부터 K컬처 음식 체험 부스까지 그곳은 국가관이 아니라 경험의 공간이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했길래 기다림조차 기대가 되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피오렌티니입니다. CNN 문화부 소속 기자로 15년 넘게 세계 각지의 축제와 행사를 취재해왔죠. 칸 영화제 레드카펫,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좁은 골목, 리우 카니발의 열기.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중 가장자리에서 수첩을 펼치고 카메라 플래시 너머로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확신이 생겨요. 진짜 문화는 무대 위에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취재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순진했어요. 경기장 안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선수, 시상대 위에서 흘리는 눈물,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경기장 밖에 있다는 걸요. 선수촌 주변 카페에서 낯선 언어로 수다를 떠는 자원봉사자, 올림픽 기간 내내 가게 문을 꼭 닫지 않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노포 주인,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가족들. 그런 장면들이 쌓여 한 도시의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비로소 하나의 문화를 증언합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2월 저는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취재를 위해서였지만 사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스키 점프 대회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패션의 수도 두오모 광장의 웅장함, 운하가 흐르는 나빌리 지구의 저녁 풍경. 그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머릿속에 그린 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몇 주 전 편집장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이미지 하나. 고풍스러운 저택 앞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선 줄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짧은 설명을 달아뒀습니다. 비아 모차르트 14번지. 코리아하우스. 예약 대기 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배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줄의 표정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들뜬 얼굴이었거든요. 마치 공연 시작 전 극장 로비에서 기다리는 관객처럼요. 기다림이 기대처럼 보이는 광경. 저는 그 이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취재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이런 종류의 국가관을 운영하고 저는 지난 대회에서도 비슷한 곳을 여럿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개는 비슷했어요. 대형 화면에 자국 경기가 상영되고 한편엔 관광청 안내 책자가 쌓이고 후원사 로고가 벽면을 채웁니다. 국기 색깔만 다를 뿐 구조는 같은 공간들이죠. 방문객은 소비자였고 공간은 사실상 거대한 홍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약이 개막 전에 거의 마감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였어요. 이탈리아 현지 언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긴 대기줄이라고 보도했고 제 동료 기자 둘이 서로 다른 날 코리아하우스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재 목적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갔다고 했어요. 궁금함.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광고는 주목을 살 수 있지만 줄을 서게 만들진 못합니다. 경기장보다 긴 줄. 그것은 이미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문화부 기자로서 저는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오랫동안 관찰해왔습니다. 국가 이미지란 대개 2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정부나 기관이 예산을 쏟아 공식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개인들의 경험이 쌓여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방식이죠. 전자는 빠르고 체계적이지만 종종 차갑습니다. 후자는 느리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은 두 방향이 맞물릴 때입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저는 밀라노에 오기 전까지 그 느낌을 딱 2번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아 모차르트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40분 전이었는데도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월의 밀라노 바람은 차가웠지만
아무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줄 끝에 서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표정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철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문화체험이라면 왜 경기장 티켓보다 먼저 매진되었을까요? 저는 아침 10시 20분에 비아 모차르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40분 전이었는데 이미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줄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줄에는 표정이 있거든요. 어떤 줄은 지쳐 있고 어떤 줄은 무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기대로 가득 찬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세 번째였습니다. 젊은 연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속삭이고 있었고 중년 부부는 안내 책자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줄 중간쯤에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나들이 나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들이 한국 교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 사람이 이탈리아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줄이 단순히 교민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줄은 한국을 아는 사람들의 줄이 아니라 한국을 알고 싶은 사람들의 줄이었습니다. 줄의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불만도 초조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그 공간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줄 곳곳에서 작은 대화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앞에 선 두 젊은 여성이 서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약 성공했어? 응, 단체 응원까지 신청했어.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단체 응원.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을 함께 응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문화체험과 스포츠 응원이 하나의 공간 안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곱씹을수록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응원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승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느낌, 같은 편이라는 감각이죠. 그 감각이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이 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영어를 쓰는 분이었어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경기만 보는 게 아니래요. 한국을 느낄 수 있다더군요. 느낀다. 그 단어가 복선처럼 남았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느낀다. 관람이 아니라 감각. 그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문화기획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은 본 것은 잊어버리지만 느낀 것은 기억합니다. 저는 그 짧은 한마디를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두 줄짜리 메모였지만 이 취재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줄을 천천히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국적은 다양했습니다. 이탈리아인, 독일인으로 보이는 무리, 스페인어로 통화 중인 여성,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가족. 올림픽 기간 밀라노에 모인 세 개의 사람들이 이 저택 앞에 섞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들 중 누구도 서로 어색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낯선 사람들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줄 끝 부근에서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작은 종이컵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유자 향이 났습니다. 2월의 밀라노 공기 속에서 그 향은 꽤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저도 한 잔 받았는데 받는 순간 묘하게 경계가 풀렸어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기다림조차 프로그램이다. 그 메모를 적는 순간 저는 이곳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줄을 관리하는 방식, 자원봉사자의 동선, 차를 나눠주는 타이밍.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움은 대개 치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이제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줄이 이토록 긴 이유를 아직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이 기다림을 보상하고도 남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은 2월의 밀라노였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석조 건물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 그런데 문 안쪽은 달랐어요. 온기가 있었고 소리가 있었고 향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즉각적이어서 저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홍보관이나 전시장에 들어설 때 느끼는 그 인공적인 밝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은 온도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꺼내기 전에 잠시 그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자로서 오래 단련된 습관, 즉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느끼는 것이었죠. 저는 입구에서 잠시 서서 공간 전체를 훑었습니다.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동선이 어디로 유도되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살폈습니다. 공간은 말을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방문객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를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내부는 고풍스러웠지만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저택의 뼈대 위에 따뜻한 빛과 색이 더해진 공간이었습니다. 입구 정면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이미 끝난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응원 도구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화면은 크고 선명했지만 공간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입구였습니다. 어서 오라는 인사말 같은 것이었죠. 저는 그 배치가 의도적임을 직감했습니다.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자 동선이 자연스럽게 갈라졌습니다. 왼쪽에는 한복 체험 공간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음식 시식 테이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더 들어가면 공연 무대가 보였고 그 주변으로 뷰티 체험 부스와 전통 공예 코너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도 적었고 안내방송도 없었어요. 대신 모든 것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 눈을 마주치면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설계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문화 홍보 공간은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복 체험 코너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탈리아 노부부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옷고름을 메어주는 동안 남편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군. 아내가 웃으며 남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건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사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경험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정확히는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입게 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상대를 관찰자로 만들지만 입게 하는 것은 상대를 참여자로 만듭니다. 관찰자는 거리를 유지하고 참여자는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경험을 자기 이야기로 가지고 갑니다. 음식 시식 테이블에서 저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짭짤하고 약간 매웠습니다. 처음 먹는 맛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옆에서 한 젊은 이탈리아 여성이 같은 음식을 먹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서운 것을 먹은 표정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도 수첩에 기록해뒀습니다.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표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공간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감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공간, 설명 대신 체험을 앞세운 공간. 이 셋이 동시에 설계된 곳을 저는 지금껏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설계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음 날 다른 나라의 국가관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는 기자의 본능입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처음 방문한 다음 날 저는 밀라노 시내에 흩어진 다른 나라 국가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취재 목적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코리아 하우스에 과도하게 호의적인 인상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기자는 자기 자신의 감상도 검증해야 합니다. 편향은 때로 감탄의 형태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메모를 접고 비교 취재를 먼저 마치기로 했습니다.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규모도 위치도 예산 수준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느끼는 감각은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입구에서부터 로고와 브랜드 색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자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앞선 기술을 강조하는 영상이 흘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다.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다. 화려했고 세련되었고 틀림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공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가관인지 이름을 가려놓으면 서로 구별이 쉽지 않을 만큼 구조가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색깔의 제품처럼요. 각각의 공간이 저마다 우리의 개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전달 방식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손이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관람은 했습니다. 영상을 봤고 전시물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다 봤다는 느낌이 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방문객들도 비슷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사진 한두 장 찍고 안내 책자를 집어들고 나오는 흐름이었죠. 활기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방문객과 다른 나라 방문객이 서로 어울리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코리아 하우스로 돌아오며 저는 그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 유무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관들은 방문객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방문객에게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보라는 나라와 해보라는 나라. 그 방향의 차이가 줄의 길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관람객으로 볼 것인가, 참여자로 볼 것인가. 그 철학이 공간 전체에 스며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다시 들어서자 유럽 언론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 체험 부스를 눈으로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상업적이지 않나?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뷰티 제품이 있었고 음식이 있었고 한복을 활용한 사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습니다. 상업이라면 왜 무료입니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에는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한복을 입는데도 음식을 먹는데도 뷰티 체험을 하는데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연도 무료였습니다. 무료이면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줄을 선다는 것. 사람들은 소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경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오히려 더 진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어떤 설명보다 나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다른 나라, 국가관에서 받아온 안내 책자들과 코리아 하우스에서 받은 작은 카드 한 장을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책자는 두껍고 정보가 많았습니다. 관광지, 음식, 산업, 기술. 말이 가득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카드에는 경기 일정과 공간 안내만 적혀 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말이 적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한다는 믿음이죠. 저는 그 카드를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문화 전략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빠르지만 금방 잊힙니다. 두 번째 방식은 느리지만 오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획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이고 자국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정리하면서 다음날 단체 응원 시간이 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이 공간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응원이 시작되는 순간 이 공간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체 응원 시간이 시작되기 10분 전 코리아 하우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험 부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따로 안내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흐름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썰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듯이요.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각이 올 때는 대개 옳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면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 영상이 올라오자 공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감탄이나 환호가 갑자기 터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향해 몸을 돌리고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스포츠 관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공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묶였습니다. 코리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노부부가 어색하지만 분명하게 따라 외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스페인어로 통화하던 여성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이탈리아 아버지가 아이의 작은 손을 들어 흔들어줬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같은 박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장면은 연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기자로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직업적 습관이 흔들렸습니다. 공간이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었고 사람들은 그 방향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다. 공동체의 체험이다. 그리고 그 문장 옆에 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기사의 핵심이 될 것 같다는 표시였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생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응원 전까지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거나 음식을 먹거나 공연을 구경하거나. 하지만 응원이 시작되는 순간 그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같은 리듬으로 박수를 쳤고 같은 화면을 보며 긴장하고 환호했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편이 같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이 공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응원이라는 행위는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누구의 편인지. 그 감각은 몸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는 그 감각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체험 공간에서 이미 한국의 문화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응원이라는 또 다른 신체적 행위를 통해 더 깊이 그 공간과 연결되었습니다. 경험이 층층이 쌓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체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까와 달랐어요. 응원 후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낯선 사이였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남성이 한국 유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선수가 아까 한 동작이 뭡니까? 이름이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작은 대화를 만들었고 그 대화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수첩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방문객 수는 날마다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관련 꼬리표는 폭증했고 코리아 하우스를 다녀간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이 이탈리아 현지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 홍보 영상을 공유한 게시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복을 입은 사진, 처음 먹어본 음식의 맛을 묘사한 글, 응원하다가 옆 사람과 친해졌다는 이야기. 모두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콘텐츠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전파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면서 입구 앞의 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이 줄이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제 첫 번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행은 설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설계 안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다음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것도 60이 넘은 한 이탈리아 남성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세 번째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한 목적 없이 들어갔어요. 전날 응원 장면을 보고 나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공간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취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요. 현장은 언제나 책상 위에서 정리된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은 저에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을 건네줬습니다. 한복 체험 코너 근처에서 저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대여섯 명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이탈리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반쯤 센 분이었어요. 그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한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족인 듯한 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뭔가 말했는데 아버지는 한복 입는 것에 집중하느라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 집중하는 모습이 어딘가 진지했습니다. 이건 그에게 단순한 사진 찍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복을 다 입고 나서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뭔가 말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거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볼 줄은 몰랐군. 존중받는 느낌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메모하려고 수첩을 꺼내다가 그대로 손을 내렸어요. 그 순간은 메모보다 먼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중받는 느낌. 그 단어가 공간 안에서 오래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단어의 무게를 오롯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존중. 이 공간이 방문객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감탄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의 문화를 찾아온 사람을 존중하는 것, 한복을 입혀주고 음식을 권하고 함께 응원하는 것, 그 모든 행위의 저변에 있는 것이 결국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을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 방향이 다른 나라 국가관들과 가장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 공간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방문객에게 한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을 환대했습니다. 환대와 설명은 다릅니다. 설명은 상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려는 행위입니다. 환대는 상대를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전자는 화자가 중심이고 후자는 상대방이 중심입니다. 이 공간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방문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공간을 다른 국가관들과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저는 60이 넘은 이탈리아 남성의 한 문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남성이 거울 앞에서 돌아서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잘 찍었지? 아들이 웃으며 핸드폰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억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가족이 밀라노의 어느 겨울, 낯선 나라의 옷을 입고 나눈 대화. 그 기억은 한국에 대한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세계를 향해 자국의 문화를 내미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은 많은 것을 준비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공간 곳곳에 배어있는 세밀함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의 결과였습니다. 무료 체험, 예약 질서, 동선 관리, 따뜻한 차, 자원봉사자의 미소, 응원의 설계.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것,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간의 가장 안쪽으로 걸어가 잠시 서서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섞여 흘렀고 다양한 얼굴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공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공간은 한국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저는 밀라노 시내 카페 한 곳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밀라노 체류 닷새째 되던 저녁,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코리아 하우스와 다른 취재지를 오가며 걷고 보고 기록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에스프레소를 한 잔 시켰어요. 원고를 정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걸렸습니다. 이탈리아어였는데 익숙한 단어가 섞여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취재 중에 그 이름을 이탈리아 카페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긴 줄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인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년 여성 둘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핸드폰 화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말했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누군가의 사진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탈리아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읽혔습니다. 그들은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전달된 정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경기장의 경기보다 코리아 하우스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밀라노 시내 카페, 레스토랑, 버스 안에서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가 들린다고요. 스포츠의 도시가 된 밀라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림픽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공간이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퍼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지가 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든 콘텐츠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경험이 퍼지는 것입니다. 직접 겪은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궁금해서 찾아가고 또 경험하고 또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전자는 빠르지만 표면적입니다. 후자는 느리지만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는 후자의 방식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케팅 예산으로도 살 수 없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날 저녁 수첩을 펼치고 처음부터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첫날 줄 앞에 섰을 때 받은 인상, 중년 남성이 건넨 짧은 말, 유자차의 향, 이탈리아, 노부부의 표정, 응원 중에 섞인 목소리들, 거울 앞에 선 이탈리아 남성의 존중받는 느낌이라는 말. 그것들이 낱낱이 흩어진 메모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걸 저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복선은 이미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처음 찾았던 날 줄 안에서 만난 이탈리아 남성이 말했었죠. 여긴 느낄 수 있다더군요.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공간이 방문객에게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요. 즉,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누군가에게요. 그렇게 경험은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많은 문화 홍보관은 국가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역사, 예술, 기술, 산업. 그것들은 분명 실제이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과자, 집에서 흔히 바르는 화장품, 명절에 입는 옷, 응원할 때 함께 외치는 함성. 거창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감탄을 불러오지만 거리를 만듭니다. 일상적인 것은 친밀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감탄이 아니라 친밀함이었습니다. 밀라노 시내에서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그 친밀함이 이미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의 승부는 끝나면 잊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의 옷을 처음 입어봤던 기억, 처음 먹어본 맛의 기억, 옆 사람과 함께 소리를 질렀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한국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이 코리아 하우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경기장이 아니라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도 남는 무언가를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었습니다. 2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어요.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처음 가졌던 질문, 왜 한국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 거의 다 모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기자로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리는 호텔방 책상 위에서 빈 화면 앞에서 마침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솔직한 문장들을 쓰게 됩니다. 공백 포함 2,409자, 전체 합계 18,737자로 목표. 범위 18, 20 영자 안에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8장 확인해 주세요. 8장. 문화는 무기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살면서 수백 편의 원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첫 문장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쓰려는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줄의 표정, 유자차의 향, 거울 앞에 선 노인의 말, 응원 소리, 카페에서 들린 두 여성의 웃음. 그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먼저 써야 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묶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수첩을 먼저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밀라노에 도착하던 날 밤 호텔 창가에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 질문 아래에 이제 저는 여러 문장을 덧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답 위에 있는 하나의 핵심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을 되감았습니다. 줄, 유자차, 한복, 응원, 거울 앞에 노인, 카페의 이탈리아 여성들. 그것들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수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밀라노 중심에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체험하게 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이 이번 취재의 결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이 문장이 단순히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 나라가 세계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빌라 네끼 깜필리오, 비아 모차르트 14번지,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사전 예약 필수. 그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저는 이 숫자들 뒤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이 공간을 찾은 사람들의 수, 그들이 입은 한복의 수, 함께 외친 응원 소리의 횟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돌아간 기억의 무게. 그것들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그 실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어떤 홍보 자료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원고 중간에 멈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기획된 홍보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의심들은 줄 안에서, 유자차 한 잔에서, 거울 앞에 노인 한 명에서, 카페의 웃음소리에서 하나씩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의심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인정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 나는 스포츠보다 문화 구조를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취재 방향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변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자는 쓰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가끔은 쓰면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밀라노에 오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문화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왔지만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단락을 쓸 때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기자는 결론을 선명하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선명함보다 정직함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다. 함께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식이 앞으로의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확신한다. 문화는 광고가 아니다. 경험이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밀라노의 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두오모의 첨탑이 먼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철문은 지금쯤 닫혀 있겠죠. 하지만 그 문 앞에 서려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도 다시 줄을 설 것입니다. 그 줄 안에서 또 누군가가 처음 입어보는 한복에 놀라고 처음 맛보는 음식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과 함께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억이 될 것이고 그 기억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내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기자로서 눈을 감았습니다. 문화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문화는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기억을 남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밀라노에서 그 사실을 세계 앞에 조용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증명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